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 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이죠?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아주 자세하고 쉽게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는 법률이기 때문에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현행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셔야만이 향후에 손실을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여러분 투자하시면은요, 향후에 여러분께서 임대인의 지위에서든 임차인의 지위에서든 여러분께서 임대차 3법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본 강의 직전에 말이죠, 호텔 황제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묵시적 갱신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유효한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택 임대차 3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묵시적 갱신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아셔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 갱신이 각 요건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 세 번째는 상가 임대차죠. 상가 임대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반 임대차. 일반 임대차. 이 각각의 법률 사항에 대해서 이 묵시적 갱신의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요건이 다르는지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번 시간에 강의 드리는 주택 임대차 3법을 보다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이나 묵시적 갱신의 강의 내용이나 이게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묵시적 갱신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주택 임대차 3법도 한번 100%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호텔 황제, 호텔 황제라고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은요, 동영상 업로드 순서를 쭉 여러분께서 보시면 직전 강의가 바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니까는요, 이 강의 한번 여러분께서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3법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끔 천천히 올릴 거고요. 조금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하신 우리 예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좀 배액배속을 하셔서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죠.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거부터 한번 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내년이죠.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 임대인, 건물주죠. 임대인과 임차인, 세입자죠. 모두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신고하시면 안 돼요. 쌍방이 모두 다 신고하셔야 되고요. 임차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죠? 네, 전입신고하시고 네, 그 전입신고하시는 걸로 가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인은 따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까? 네,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시군구. 호텔 황제는 현재 이제 종로에 살고 있는데요. 호텔 황제가 신고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네, 종로구청에 이제 신고하면 되겠죠. 광화군에 살고 계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네, 네, 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겠죠. 본인이 거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주택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구, 네,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셔야 되겠죠. 언제까지 신고하시죠? 네, 계약일로부터 네, 며칠? 계약일로부터 네,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6월 2일부터 네, 시행이 되니까는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네. 전월세 네,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과연 이 법은 무슨 내용이냐? 네. 이 법은 첫 번째로 보시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네. 2020년 올해죠. 네, 7월 31일부터 네, 시행이 이미 됐습니다. 네, 시행이 이미 됐고요. 네. 이 전월세 상한제는요. 예전에도 법조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예전 법률 규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증감 청구권 들어보셨나요? 증감 청구권. 네. 증감 청구권. 주택 임대차 등, 네, 상가 임대차 등, 예, 보시면 증감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가 나오는데요. 임대인과 예, 임차인이 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요. 그러면 이 증이죠. 네. 임대인은 월세를 더 받고 싶겠죠. 네. 증액 청구권.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월세를 매달 줘야 되겠죠? 현재 주고 있는 월세보다 월세를 적게 주고 싶겠죠? 감액 청구권. 그렇죠? 네. 감액 청구권. 이렇게 쌍방이 하나씩 권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A 주택의 A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존속 기간은 2년. 조건은 보증금 만약에 5억에 네, 뭐 월세 뭐 200만 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임대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으로 전화가 옵니다. 건물주님, 6개월 전에 5억에 2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실수요자가 전화가 엄청 옵니다. 아주. 임대한 물건 좀 없는지, 아파트 좀 없는지 엄청 전화가 오는데, 지금 체결하셨으면 5억에 2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전화가 빗발치죠? 건물주가 그날부터 이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6개월 전에 너무 경솔했구나. 조금만 이따가, 내가 월세를 줬으면 내가 한 2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 3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살던 주택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 15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던 집이 주거 환경이 더 쾌적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봤더니 책을 막 뒤져봅니다. 이 증감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월세 200이 너무 비싸다. 내가 감액 청구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구나. 어떻게? 1년에 1회에 하나여 5% 이내에서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액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존속 기간 중에도 가능하거든요. 2년 동안 존속 기간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1회에 한 번은 가능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200만 원을 월세를 더 청구하면 임차인이 수용해 주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거꾸로 임차인이 말이죠. 임대인에게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월세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임대인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절대 동의 안 해주죠. 그래서 바로 이 증감 청구권은 말이죠. 이게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 합의가 안 되니까 동의해 줄 리가 없죠. 그렇죠?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증액을 청구한 임대인은요, 증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 호재가 많이 발생이 됐고, 땅값이 많이 올랐고,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이 됐으며, 내가 그래서 5%는 내가 초과해서 월세를 더 받고 싶다.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태도는요, 증감 청구권 소송이 들어오면요, 참 어이가 없다고 그러죠. 어이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사로 소송하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진짜 번쩍 들어주지 않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감 청구권은 명문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법을 활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좀 강력하게 적용을 하겠다. 정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5% 이내에서만 상한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문답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세 번째.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1년에 5% 초과 인상이 가능합니까? 네.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1년에 5%를 초과하여 최대 5%죠. 초과하여 인상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런 겁니다. 왜? 전월세 상한제는 이게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돼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죠.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을 위해서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단 요건은 충족해야 되겠죠.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1년에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임차인은 5% 이내에서 인상을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 임차인의
충족 요건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네. 충족 요건. 이게 바로 호텔 황제가 전 시간에 강의 내린 묵시적 갱신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주는 것에서 동의하려면 임차인은 말이죠. 네, 만료.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계약 시점입니다. 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 사이에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 통보 의무가 있죠.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요. 만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저는 만기가 되면 건물주 사장님 만기가 되면은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꼭 반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쌍방이 기간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때 1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1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1개월이죠? 네, 이 기간이 1개월인데 이 1개월이 채 안 남은 시점에 안 남은 시점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되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임차인은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 기간이 1개월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 만료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두 번째는 뭔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호텔 관계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언제 이제 시행이 됩니까? 효력이 발생이 됩니까? 2020년 12월 11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은 현행법상으로 1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가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개월 이전에 해지 통보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올해죠. 12월 10일 이후부터는 11일이죠. 10일 이후부터는 이 1개월이 2개월 전으로 개정이 됩니다. 2개월 전.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목적이 취지가 뭐냐면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나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임대인이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한 달 동안 새로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하는데 편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일이 2020년 12월 11일부터 이 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현행은 한 달이지만 1개월 전이지만 이날 이후로는 2개월이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한이 임차인이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5% 이내에서 상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를 초과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개월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5% 적용이 안 됩니다. 더 받으셔도 돼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1개월이 만약에 안 남았는데도 임차인이 뭐 10%, 15% 초과를 요구를 한다. 네.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 20%를 인상을 요구하여 이미 지급한 경우 이거를 반환받을 수 있느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법 시행 전. 그러면 2020년 7월 30일 이전이라는 얘기죠. 이전에 임대인이 임대료 월세죠. 임대료 20% 인상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미 지급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반환받을 수 있느냐, 반환이 가능하냐,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반환이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15%든 20%든 뭐 30%든 이렇게 해서 초과해서 임차인이 동의를 해서 그 초과분 20%면 20%, 15%면 15%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다가 7월 31일 날 이 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반환받을 수 있다. 얼마를? 5%까지만 인상이 되는 거죠. 5% 초과분. 5%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는 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 뭐 서울특별시가 됐든 인천광역시가 됐든 뭐 경기도가 됐든 뭐 전라남도가 됐든 경상남도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간에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최대 5%까지만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 지자체마다 발표는 안 됐죠. 이제 정부와 이제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임대주택 또는 임차주택이 어느 지역에 현재 있는지 보시고요.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얼마까지 최대 인상을 조례를 통해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이고요. 진행 중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는 임대료 5% 인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임대료 5% 인상의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아주 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호텔 황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부 등록 임대주택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렌트홈.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죠, 여러분. 렌트홈 딱 치면 나오거든요. 렌트홈을 딱 치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리죠. 네, 홈페이지가 열리면 홈페이지 여셨습니까? 네, 비어셨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창이 있는데요. 이 창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여시면은요, 창이 딱 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께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월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월세 5% 최대 5%로 한번 월세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현재 5억에 월세 이제 100만 원인데요. 5%를 인상하면 월세가 얼마냐? 보증금은 같다고 보시고 월세가 약 113만 원입니다. 13만 원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고요.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현재 전세 5억입니다. 전세 5억. 5%를 인상하면 약 얼마냐면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이렇게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요, 여러분께서 각자 본인에 맞는 보증금 월세가 있죠. 네, 그래서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바로 계산하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분을 요구한다, 임대인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까지만 인정해주면 되겠죠.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드디어 나왔네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 주택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계약 갱신 청구권.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은요, 현행법상 보시면 통계적으로 보면 임대차 존속 기간이 주택이죠. 존속 기간이 통상 3년입니다. 3년. 네. 평균 3년인데요. 이거를 최소한 4년으로 보장을 해주는 법안이죠. 네.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그래서 기존 전월세 계약도 1회에 하나요. 네. 한번 적어볼까요? 네. 기존 전월세 계약도 포함되는 거죠. 신규는 당연하고요. 계약도 1회에 하나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요. 2년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은 어떻습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네. 존속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거는 2년으로 볼 수도 있다. 네. 누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A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동의했어요. 존속 기간은 1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1년밖에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죠. 네. 임차인은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임대차 보호법의 존속 기간의 아주 중요한 또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기간을 법에 임대차 존속 기간을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제 기재를 할 때 1년으로 쓰는 게 유리할까요? 2년으로 쓰는 게 유리할까요? 1년으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왜? 1년으로 써도 임차인은 1년만 살다 나갈 수도 있고요. 1년이 만기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당신 왜 안 나가? 임대인님 호텔 황제한테 배웠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존속 기간은 2년 미만의 존속 기간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더 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년이기 때문에 여기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몇 년? 또 2년.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유추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소 4년이죠. 최소 4년. 여기에다가 또 만약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아주 성향이 두 분 다 좋아요. 아주 쿵짝짝이야. 남들이 보면은 형제인지 오해합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당사자 간에 동의를 한다면 여기에서 뭐 또 3년을 더 계약할 수도 있고 또 1년을 더 계약할 수도 있죠. 당사자끼리 동의만 한다면 동의가 안 될 시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 4년은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최소 4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또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또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 임차인이 현재 세입자죠. 현 임차인은 이미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이미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 이미 갱신했다는 거죠. 2년 살다가 갱신해서 또 2년 살았든지 뭐 3년을 살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갱신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갱신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법 시행 이전에 7월 31일 이전에 7월 31일이죠. 이때 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갱신을 몇 번을 했던 간에 뭐 4년 이상이 아니라 뭐 10년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10년을 살았든 뭐 5년을 살았든 뭐 한 번을 갱신했던, 두 번을 갱신했던, 세 번을 갱신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법 시행된 뒤로는 무조건 어떻다? 1회에 하나요. 2년 연장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인이 월세를 조금 더 올려받고 싶다 그러면 5% 이내에서 월세를 올려서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주장해서 앞으로 2년은 더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밑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두 번째
2020년 9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 임대인이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 갱신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 날이 이제 만료 시점입니다. 만료 시점인데 오늘이 8월 10일이에요. 이때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러한 사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때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이때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 이제 묵시적 갱신을 보시면 9월 30일이 만기 시점이면요.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1개월 전이면은 언제입니까? 8월 31일인가요? 네, 8월 31일 날 이때 임대인은 계약을 8월 30일 날 해지하고 싶을 때에는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죠. 네, 계약을 해지하고 통보하면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 온 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1개월 전과 6개월 전 사이에 이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임대인이 통보를 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9월 31일 날 집을 비워줘라.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든지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카톡도 많이 하시는데요. 통화를 할 때는 여러분 꼭 녹취를 해 놓으시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삭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꼭 보관해 놓으시고요. 클라우드에 보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카톡도 캡처를 사진을 찍으셔서 꼭 클라우드에 보관해 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입증을 할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녹취 내지는 캡처하셔서 보관하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이 강의 이전에 묵시적 갱신 여러분께서 한번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보다 좀 쉽게 더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문자가 왔는데 말이죠. 9월 31일 날 만료인데 9월 15일 날 문자가 왔어요. 9월 15일 날. 그러면 어떻습니까? 8월 30일 이후에는 말이죠. 이후부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에는 문자를 보내도 필요가 없죠. 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벗어난 때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통보해도 무효입니다. 무효.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네. 묵시적 갱신이 돼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러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하는 그런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누구?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문자가 온 날이 언젠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임대인 지위에 계시든 임차인 지위에 계시든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이게 조금 지금 두 번째 사례처럼 가까운 시기에 이게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라면 이 사례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이 법 시행 전이면은요, 7월 31일 이전이죠. 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법, 네. 시행 전, 이 법 시행 전, 네. 임대인이 계약, 네.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제3자와 네. 임대차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임차인은 네, 계약 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네, 한번 또 볼까요? 네. 이 법이 시행된 게 7월 31일입니다. 31일.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현행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입니다. 부득이한 하자만 없다면 임대인에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7월 30일 이전에 이제 만기가 됐어요. 이때가 만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 8월 10일 날이 이제 만기입니다. 만료 시점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집을 비워달라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규 임차인하고 이때 당시 7월 15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렇게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 7월 31일 이후에 그렇죠?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미 임대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묵시적 갱신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도 정확히 했고 8월 10일 날 현 임차인이 이제 집을 비워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다?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임차인이 제3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때에는 단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 무슨 입증 책임이 있느냐?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게 있겠죠? 네. 계약금. 네. 수령한 부분도 현 임차인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예전 같으면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신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구두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통장을 봐라. 이날 계약을 하면서 내가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임대차 계약을 내가 연장할 수가 없다. 당신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8월 10일에 꼭 집을 비워달라. 내가 그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네, 이러한 이제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 이것도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말이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현 임차인의 거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네. 역시나 임대인은 말이죠.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네, 여기가 만료 시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약 시점이에요. 네. 임대차 계약 시점이에요. 현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만료 시점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 의무가 있다. 해지 통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를 의무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임대인인데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임대를 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아무 때나 내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하면 무조건 나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지 통보를 하고요. 만료 시점까지는 임차인이 살게 해줘야 됩니다. 거주하게 해줘야 되고 만료 시점이 딱 되는 날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고요. 임차인이 이사를 가시면 그때 인도받아서 내가 이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집이더라도 이런 절차를 지키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실거주 목적이다 해서 아무 때나 통보하고 아무 때나 내가 이사 가라고 강요하고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지켜야 한다. 네,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임차인께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했던 그 만기 시점, 만료 시점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도 되고요. 임대인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관계없다, 무방하다. 직계 존비속이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계 존비속은 누굽니까?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임대인이죠? 존속은 위로 보시는 거고요. 비속은 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임대인의 존속,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임대인의 자녀, 그 다음에 손자, 뭐 손주죠. 손주. 이렇게 해서 임대인을 기준으로 직계입니다. 직계는 위아래예요. 옆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만. 존속, 아버지, 할아버지, 비속, 자녀, 손주, 이렇게가 임대인은 아니더라도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이면 어떻다?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만료 시점에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임차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5번. 임대인이, 건물주죠?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말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는 거예요. 임차인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실거주한다고 하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한 뒤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차인이죠. 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임대인이 그럼 왜 그럴까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대인이고 현 임차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에요. 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규 임차인이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은 이 임대차 계약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상한제를 이 계약에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현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의 이제 금액이 어떻게 이제 산정이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할 건데요. 첫 번째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손해배상 애정액을 명시했다면 이 손해배상 애정액만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임대인이고요. 현 임차인하고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저보고요. 특약 하나만 동의해달랍니다. 뭘 특약해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만료 시점이 도래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했을 경우에 저한테 손해배상액으로 3천만 원을 준다고 한 번만 좀 명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그럴 일 없어요. 그거 명시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쉽게 명시 안 해주겠죠? 네, 혹시나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해서 손해배상 애정액으로 이 금액을 특약사항에 기재했다면 이 금액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런 특약사항이 없다. 거의 특약사항은 없겠죠? 이런 특약사항을 해줄 임대인이 거의 없겠죠? 네. 없다면은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 3개월분 월세 또는 두 번째 신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신규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그 월세 있지 않습니까? 월세의 차액. 나한테 받은 월세와 신규 임차인한테 받은 월세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신규 임차인은 상한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 월세 차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액의 2년분. 세 번째. 이거 호텔 황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 아닙니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뭐 예를 들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명분을 가지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행사를 못했어요. 향후에 보니까 본인을 기망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손해배상이랄지 뭐 어떤 경제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이사비용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서 1, 2, 3 세 가지 중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임차인이 선택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임대인이 말이죠.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않고 그 주택이 말이죠. 그 주택이 공실로 놔뒀어요. 공실로. 아무도 살지 않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죠. 실익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데 임대인이 그 아파트나 주택을 공실로 놔둘 리가 없겠죠. 혹시나 공실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 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인이 매매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내용이죠. 네.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의 지위에서, 네. 지위에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네. 임차인하고, 네. 임대차, 네.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A 아파트에 대해서. 이때 소유권자가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수인과 이게 두 번째 절차죠. 첫 번째는 임대를 줬고 이때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매매를 할 수 있죠. 당연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임대를 줬다고 매매를 못한다면 이거 사유재산 침해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법률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인은 말이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매수인은 어떻습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죠. 네, 승계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다. 뭐 월세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부터 매수인이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죠. 월세를 받을 권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잔금일부터. 그럼 잔금일부터는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이제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권자니까 월세를 줘야 되고요. 나중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이게 바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은 매수 당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여기가 만료 시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에요. 여기가 임대차 계약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존속 기간 중에 이 시점 1년이라고 해볼까요? 네, 1년이 지난 시점. 네,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됐습니다. 이게 갑이고요. 네, 이게 을이죠. 매수인 을. 매매가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잔금일날 을이 임차인에게 집 비워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니까 1년 남아있는 존속 기간이 있죠. 1년. 이 기간은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게끔 이거는 소유자 을이 이거는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 1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단 이제 매수인이 자기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거주를 하고 싶습니다. 거주를. 그럼 어떻다?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전 사이에 만약에 2020년 10월 10일 이후라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어떻다?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만료가 되는 시점에 을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을 반환하고 이때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이날 당일날 을이 이렇게 이사를 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뭐 매매를 못한다 아니면 매매를 해서 잔금을 치르고 잔금날 매수인을 이사가라고 쫓아내고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아주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이렇게 해라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법률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아주 향후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죠. 네, 7번째. 예. 9번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7, 8, 9번째 세 가지 종류 남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네, 7번째 볼까요? 7번째.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가?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네, 뜻대로 됐어요. 그러면 2년을 더 보장받는다고 그랬죠. 그 2년을 의무적으로 임차인이 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네. 갱신 청구권 네. 행사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가?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근거는 없겠지만 의무적으로 거주할 필요까지 있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네. 근데 이 근거가 이제 뭔지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겠죠? 네. 여기가 이제 만기 시점이에요, 이제. 네. 만료 시점입니다. 네. 만료가 돼서 이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네, 원활하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만료 시점이겠죠? 갱신 청구권 시점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년. 그 전에가 여기가 2년. 어떻다? 그래서 총 최소 4년.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갱신한 시점이죠. 네, 만료 시점과 동시에 갱신 시점입니다. 갱신 시점인데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3개월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호텔 황제가 말이죠. 3개월이 딱 제가 임차인이에요.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부산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예,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쪽에 이제 호텔, 모텔을 중점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잔여기간 있죠? 예, 잔여기간. 잔여기간이니까 1년, 21개월이죠. 21개월. 네. 총 2년 중에 21개월이 남은 시점인데 21개월 동안 내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냐? 아니면 월세를 내가 살지도 않는데 서울집 내가 월세를 살지도 않는데 남은 20개월 동안 만료 시점까지 계속 월세를 내고 있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묵시적 갱신을 보시면 이러한 법률 사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시점, 네, 존속 기간 중에 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기간 동안 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묵시적 갱신 2년 동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명시해 놓은 거죠. 단서가 있죠. 임차인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호텔 황제가 말이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점에 임대인에게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고 3개월에 갱신 시점부터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임대인에게 줘야 됩니다. 이때 말이죠. 제가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거주를 못해요. 그러면 월세는 계속 내야 됩니다.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6개월이 딱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후부터 이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5% 상한을 초과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3개월이 되기 전에 이때 이 기간 있죠. 이 기간 동안 제가 월세를 내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다가 이 물건을 내놨습니다. 건물주 동의하에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4개월째 되던 날 제가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그럼 이때 이제 신규 임차인이 이제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로 이제 신규 임차인이 오는 거죠. 그때에는 남은 2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거니까요. 단 이때에는 중개 보수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중개 보수에 좀 차이는 있고요. 월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권 행사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내용까지 호텔 황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번째 한번 볼까요? 8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여부. 이거 아주 여러분 되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거 아주 되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죠. 별표 3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여기가 이제 만료 시점이죠. 만료 시점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요건을 충족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게끔 요건을 충족을 했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예전에는 이제 전세였는데 갱신하면서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세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전환이 안 됩니다. 전환이 안 되고 네. 전에 전세였으면 같은 조건 전세로서 갱신 청구권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세에서 월세든 월세에서 전세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됐다면 예전에 전세였는데 월세로 간다든지 예전에 월세였는데 전세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거는 당사자 간 합의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 임의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주장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네. 그 근거가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직전 임대차가 전세였죠? 전세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계약이 2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단서 조항은 묵시적 갱신에서 보시면은요,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2+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임대인이 말이죠. 새로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월세 상한선 5%를 초과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데 기존 임차인, 현 임차인이죠. 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월세가 있을 때에는 5%를 초과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고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임대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하고 어떠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든지 어떤 요건이 충족돼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해서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 규정에서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전환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말이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임대인 건물주께서 평상시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지금 건물주께서 보시니까 좀 월세를 받아야 생활을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년 동안 너무너무 잘 보살펴 주셔서 제가 좀 자금도 여유 있고 그래서 일부는 내가 월세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죠? 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네, 전세에서 네, 월세로 이제 네, 전환을 하는데 이 법정 전환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법정 전환율 여기에서 네. 법정 전환율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법정 전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정 전환율. 법정 전환율 공식 하나 여러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준금리, 현행 기준금리 플러스 기준금리 플러스 3.5%, 3.5%거든요. 현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0.5%. 그러면 4%죠. 법정 전환율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말이 많죠. 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좀 시끄럽던데요. 이 부분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겁니다. 3.5%가 어떻다? 너무 많다. 그래서 3.5%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이 3.5%를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전환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 전환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3.5%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행법상은 4%입니다. 아직은 조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 현재 전세 7억입니다. 7억. 이거를 이제 월세로 이제 전환한다는 거죠. 월세로 전환. 어떻게 하느냐? 보증금 5억에 월세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곱하기 4%죠. 현행법상 4%. 4%면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800만 원인데 우리가 이거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한 달에 이제 월세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환율이 67만 원입니다. 67만 원. 그래서 전세를 7억을 살았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5억에 67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환율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3.5%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3.5%가 이거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현행법상은 아직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많은 사례를 가지고 호텔 황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호텔 황제가 아마 생각해 봅니다. 호텔 황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무조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고요. 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현황이 조건이 돼야만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동의해 주는 거지 무조건 전부 다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동의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이런 규정이 있죠. 현행법상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10년을 계속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고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유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 임차인이 세입자죠. 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두 달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기죠? 3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석 달분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임대인이. 여기에 내포된 말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2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셔서요. 이 두 달치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2년 동안 살면서 임차인이 두 달의 월세를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했는데 현재 시점은 연체했느냐 안 했느냐? 현재는 연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거절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시에 그때도 계속 연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달의 월세가 연체된 게 한 번이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두 달치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또는 과거에 두 달치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는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다. 누가? 임대인이. 그래서 이게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쉽게 얘기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기망한 거죠. 그러한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는 임차인이 말이죠. 본래 목적대로 임차 목적물 아파트죠.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래 임차인이 말이죠. 주거 목적이죠. 그 주택이니까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줬더니 여기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고로. 또는 여기에서 주택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사업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의 신고가 아주 빗발칩니다. 아주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한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임차 목적물,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이 전대차가 뭐냐면 말이죠. 임차인이 또세를 준다는 거예요. 또세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A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말이죠. 이거를 이제 임대차라고 그러죠. 임대차. 이거를 이제 임대차. 임대차.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임차인이 또 세를 내놓습니다. 또 제3자에게 여기를 이제 전차인이라고 하는 전차인. 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전대차로 하면 전대차. 이 전대차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전대차를 주는 데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임차인이 보통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전대차를 많이 주죠. 임대인이 그 동의해 주겠습니까? 절대 동의 안 해주죠. 네. 그러면 이 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전대차를 한 경우 권리가 소멸됩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다섯 번째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여기는 적어볼게요. 주택 임차 목적물 썼으니까 네.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 개축, 개조 또는 뭐 파손 한 경우 그 임차인이 말이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막 무단으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개조하고 파손하면 되겠습니까? 네. 증축을 하더라도 개축을 하더라도 무단이 뭡니까 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가 바로 무단이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임대인이 이거 뭐 좋다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얻어와 주겠습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네, 보시고요. 임차인 여섯 번째 임차인의 중과실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중과실인데요. 네. 이게 반대말이 경과실이죠. 네, 경과실. 네. 이게 뭐 실수라는 거죠. 경과실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중과실.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막 오한마루 갖다가 말이죠. 보일러 바닥을 주택 바닥에 이제 보일러가 깔려 있는데. 술 먹고 이 양반이 막 오한마로 벽을 깨부시고 바닥을 막 까내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네. 임대인이 임차인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차인의 중과실, 고의로 임차 목적물 주택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 네.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 멸실이 뭡니까?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지금 장마라서 지금 날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비상입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주택이 없어지는 거죠. 임대를 주고 싶어도 임대 목적물이 없어요. 주택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를 주겠습니까?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멸실시켰는데 임대인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당연한 이야기죠. 쌍방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쌍방이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인도 동의하고 임차인도 동의하고. 네, 그래서 이때는 아주 보기 좋은 거죠. 네. 임대인 건물주님, 임대인님께서 저한테 아주 보증금도 싸게 주시고 월세도 싸게 주시고 좋은 집을 저에게 임대해 주셔서 제가 몸 건강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임대인께서도요, 아이고 임차인 사장님 그동안 사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네요. 월세도 한 번도 안 밀리시고 애들도 얼마나 착하게 잘 키우시는지 층간소음도 하나도 없이 한번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또 잘 사셔서 또 아파트까지 사셔가지고 또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가실 때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 보태 쓰십시오 라고 한 이렇게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또 임차인이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또 보약이라도 또 임대인에게 한 채 좀 지어줍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률 같은 경우는요, 다툼의 소지가 발생이 됐을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생활에서 법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요, 상식선에서 사시는 게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민간인들, 사인들에게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건물주 성향, 임대인 성향이 좋은 분과 또 우리 임차인 성향이 좋은 분끼리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만료 시점까지 항상 기분 좋게 대화도 나누시고 서로 헤어질 때 아쉬우게끔 서로가 아쉬워서 그 정도 사이는 좀 돼야지 중간에 조금이나마 어떤 어떤 상충 관계가 발생이 됐을 때 이해 관계가 막 대립해가지고 막 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호텔 황제가 호텔 모텔을 이제 매매를 이제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성향, 매수인의 성향, 매도인의 성향과 매수인의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참 두 분 다 성향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부동산을 중개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두 분을 내가 소개를 해드렸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데에서 일어나는 그 뿌듯함이랄까요? 일에 대한 보람일까요?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실생활에 대해서 꼭 사용하려고 우리가 법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단 우리가 법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상식선에서 사시는 게, 사회 통념상 사시는 게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이렇게 사시면은 가장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히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